듣다 보면 갑자기 음악 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심도 쌓이면 교양이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음악적 허영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이해하다 팟캐스트 음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를 이끌어갈 호스트 소연입니다. 오늘 인트로 같은 오프닝 음악을 고르는 에피소드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는 화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영화는 2026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종필 감독님의 영화인 파반느입니다. 영화 파반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닫은 미정, 현실의 벽에 꿈을 접은 경록, 자유로운 영혼의 요한이 한 백화점에서 만나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 빛이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는 최근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예술상을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파반느로 수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가이기도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파반느는 혹시 처음 보게 된 건지 아니면 넷플릭스에 딱 개봉되었을 때 봤던 영화인지 그리고 또 영화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나요? 음, 저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라입니다. 먼저 이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저는 올해 2월쯤에 봤어요. 파워반드 영화를. 네, 이 영화는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막 펑펑 눈물이 나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좀 아련한 마음이 좀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 다시 보면서 조금 그때랑은 다르게 다시 한번 안 보였던 장면들도 다시 보이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지난번 MC였고요. 저는 저번에 요걸 녹음하자고 하고 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처음 봤는데요. 원래 고화성 배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덕분에 좀 진지하게 영화를 봤고 마지막에는 좀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입니다. 네, 저는 재룡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어요. 뭔가 일단 취향이 아니라서 뭔가 옛날에는 이런 류의 그 되게 담백한 드라마를 물론 지금도 담백한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뭔가 되게 몰입이 안 됐어요. 네. 그 캐릭터의 몰입은 저는 원래 캐릭터에 몰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안 됐는데 그 개연성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갖고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었어요. 되게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오, 궁금하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임백님 남으셨죠? 아, 네, 임백입니다. 저도 재룡님이랑 비슷하게 조금 원래 제 취향도 아니기도 했고 좀 결말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잔잔하고 약간 뭐 밤에 이제 혼자서 조용하게 영화 보거나 할 때는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저희 안에서 T와 F 간의 좀 감상이 좀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F가 저랑 모든 이런 류의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저랑 우리 소연님, 그다음 세라님이 좀 대표적인 F고 그다음에 오늘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한 이진님도 F시죠. 맞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임백님과 재웅님이 T인데 이렇게 또 F랑 T 간의 차이가 엄청 극명하네요. 그러네요.
약간 다들 어떤 장면에서 좀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달랐는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첫 인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이 영화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 안에서 그 이 파반드 라벨의 파반드라는 곡이 되게 좀 중심 있게 가는데 그 파반드 곡 외에도 그 클래식 음악이나 다른 소스 뮤직들이 엄청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좀 되게 다들 어떤 곡이 더 재밌게 들렸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는데 우선 소스 뮤직에 조금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 속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음악인데요. 등장 인물도 듣고 관객도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팝밴드 안에서 LP바 안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음악을 들을 때 주인공도 듣지만 관객들인 저희도 같이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 먼저 한번 소스 뮤직에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면 초반에 그 경록이랑 요한이 데이빗 보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드를 타고 경록이가 딱 이어폰을 끼고 이제 엄청 되게 자유롭게 뭔가 내려가는데 그때 그 음악이 데이빗 보이 음악은 아닌데 그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속해 있는 밴드의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메탈스러운 락인데 되게 그 데이빗 보이 음악은 아니지만 되게 그 이 안에서 경록이가 조금 추구하는 뭔가 자유나 그런 색깔 같은 게 그때 조금 재밌게 그 음악을 같이 그 장면과 함께 들었어서 너무 조금 재밌었던 음악입니다. 맞아요. 거기 그 주차장에서 되게 자유롭게 타는 장면 자주 나왔죠.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장면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딴 얘기인데 와 저기서 일하면은 저렇게 자유롭게 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게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소스 뮤직을 그 소연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설명해주셨던 LP 샵에서 같이 듣던 장면이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원래 있던 곡인 줄 알았는데 이 곡도 이제 이민희 감독님께서 작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 아나요라는 제목인데 이 곡이 플랫폼에는 공개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보면 이렇게 들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조금 그 경록과 미정의 그 뭔가 풋풋한 느낌이 잘 묻어나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이런 마음 많아요. 뭐 손끝 살짝 스쳐도 내 마음 속에 채우는 그대의 따스함. 뭐 이런 가사가 너무 그 장면이랑 잘 묻어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스 뮤직 말고도 또 다른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스 뮤직 중에서 이게 생각났고 저는 이제 클래식 곡에서는 이제 쇼팽의 녹턴 21번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경록이 이제 마지막 그 미정한테 간 때 이 곡이 딱 라디오에서 얘기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녹턴 21번이 경록의 그 감정이랑 막 묻어가지고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좀 고독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장면을 잘 묻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클래식 곡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뭐 누구의 뭐 어떤 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설명이 안 나온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슈만의 아베크 연주곡이랑 하나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인데 저는 사랑의 꿈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아마 극중의 요한이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극중 요한이가 이게 자기 과거 신데렐라 얘기하는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었는지 식당에서 막 주저리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 작곡가인 리스트를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노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적절하게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련하고 들으시면 이 부분이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인데 네네. 그 리스트를 좋아하는 이유와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그 중에서 이 곡을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면 클래식으로 리스트에 대해서 약간 일단 그 악보를 안 보고 연주하게 된 약간 시초가 된 인물이고요. 원래 그 전에는 리스트 전에는 연주회장에서 이제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뭐 쇼맨십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바이올린에 있어서 파가니니 같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약간 이제 나는 이제 안 보고도 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정형화가 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노래도 사실 사랑의 꿈 같이 예쁜 것도 잘 쓰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나 잘 친다 나 진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짚고 어려운 것도 이렇게 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예를 들면 뭐 같은 이제 파가니니 테마에 의한 변주곡을 리스트도 짓고 브람스도 지었어요. 그런데 둘 다 물론 어렵지만 좀 깊이감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이 브람스에 비해서 훨씬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랑의 꿈은 참 예쁘게 잘 만들어진 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니까요. 저는 그 여기서 나오는 노래들 중에서 좋은 거 되게 많은데 뭐 사실 그 아까 질문이 그 파반느 말고도 인상적인 곡 같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인상적인 곡이 딱히 없긴 하거든요, 저는. 아, 예, 그 마지막에 그 뭐 오로라를 보러 가는 그 씬에 나오는 그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긴 한데 그거 다음으로 꼽자면은 아라베스크? 처음에 그 감정을 좀 알게 되고 막 그 파문이 있는 그 느낌을 이제 아라베스크를 집어 넣으면서 뭔가 표현을 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 뭐 전체적으로 곡이 다 그 이 클래식이 나올 때 그 작곡된 의도를 영화에 그대로 집어넣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라베스크가 되게 좋았다. 저도 사실 아라베스크가 원래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또 드뷔시 곡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라베스크가 좋았는데 또 그냥 상황적으로도 경록이랑 이제 미정이라는 두 사람이 뭔가 설렘을 느끼면서 나오는 곡이 사실 아라베스크인데 그게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그 직장에 도착을 딱 하면 그 곡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직장 안에서 그래서 설렘은 이제 없어 뭔가 요런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경록이랑 미정이랑 다시 연결되는 순간에 다시 또 아라베스크가 직장 안에서도 들리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이 곡이 둘 간의 어떤 설렘과 이런 것들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도 이어져서 그 설렘을 갖고 우리가 일하게 된다. 이렇게 좀 감정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라베스크가 좀 좋았습니다. 유독. 네, 맞아요. 다 말씀하신
곡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냥 한 곡 더 얘기해 보면 그 스케이팅 왈츠 곡 나오잖아요. 그 처음 맞아요. 경록이가 약간 그 미정한테 소개를 받고 그 왈츠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그 춤을 추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미정이한테 다가가는 그 장면의 그 설렘, 약간 풋풋함이 진짜 곡이랑 너무 찰떡이었다라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장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발랄한 노래나 팝송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영화 전체 테마 분위기에 맞게 클래식으로 고른 거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름의 뚝심이 느껴졌어요. 진짜 그 이제 영화 제목도 파반느니까 뭔가 그 안에서 음악으로 보여주는 지금 말씀하신 뚝심 같은 게 계속 이어져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파반느 안에서 파반느가 조금 어떻게 쓰였는지랑 조금 영화 안에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조금 얘기해 보면서 이 메인 테마곡인 파반느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들 영화에 뭔가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텍스트는 무엇이었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갑작스럽게 뭔가 딱 떠올랐던 질문이어서 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 주인공들이 다 백화점 그런 조금 밑에서 일하는 주인공들이잖아요. 뭐 주차장이라던가 조금 좀 계급을 따지게 되는 거죠. 주차장 아니면 말단 직원 아니면 뭐 명품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여기서 재밌었던 게 요한이 되게 주인공들한테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네. 경록이한테는 뭐 스페인어로 친구란 뜻의 아미고라고 부르고 미정이한테는 이게 약간 조금 공룡이라는 이게 요한이가 붙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 굳혀져서 공룡이 되고 요한은 사실 자기 성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영화 초중반 내에. 맞아요. 그렇고 그런 명품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샤넬, 구찌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래서 되게 이런 별명을 조금 지은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그 안에서 그 경록이라는 친구가 되게 좀 청춘의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가 조금 미정이 그런 너만의 속도로 살아가도 돼 라는 조금 텍스트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텍스트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너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돼 이거랑 그 이제 파반느에서 죽은 왕녀를 위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셨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 약간 그 파반느라는 곡이 되게 조금 느리고 우아한 무곡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약간 빠른 템포의 곡은 아니지만 천천히 뭔가 나만의 속도로 그냥 춤을 추면 된다. 약간 이 의미로 전 조금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했을 때 저는 이 곡이랑 원래 이게 소설이 원제잖아요. 네, 맞아요. 소설도 보지 않고 이 라벨의 곡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먼저 이 곡을 좀 들으면서 이 곡을 왜 작곡했을까를 떠올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규칙적인 리듬이 이제 이게 무곡이기 때문에 춤추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장조를 기반으로 했는데 근데 단순히 밝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고독이랑 희망이 같이 묻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곡은 그렇게 느껴졌고 곡을 바탕으로 이렇게 파반느 영화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앞에서 공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정이 이렇게 못생김이라는 텍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 갇혀 사는 이 못생김이라는 텍스트에 갇혀 사는 왕녀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로 보였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이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세상이 외면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내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뭔가 텍스트라고 하면 저는 좀 약간 주제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는데, 파반느라는 작품은 철저하게 뭐 악인이 설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그 특징들이 어떤 인간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는 악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또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지만 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 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반느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보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제일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어떤 단어는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랑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답이 없다. 어떠한 모습도 사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정이 경록을 떠난 것도 누군가한테는 이별이지만 미정한테는 사랑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경록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요한도 다양한 인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경록 같은 경우에 그 경록에게 조금 추파를 계속 던지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샤넬. 샤넬이었는지 구찌였는지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샤넬이었나요? 그렇다면 뭐 샤넬이라고 하자면 그분께서는 사실 약간은 조금 안 좋게 말하자면 조금 재수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행동과 태도와 말투를 보여주는데, 사실 경록에게 후반에는 조력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게 네. 그때 처음 그 샤넬의 이름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 지점, 감독도 네, 진저정님이 딱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밌어서 한번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고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우리가 사회에 있는 그 직장 내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사랑은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선 되게 찌질해질 수도 있고, 사실 아닌데 굉장히 강한 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별거 아닌 슬픔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슬픔을 더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사랑이란 텍스트를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연인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딱히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영화 내에서도 신데렐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 뭐 이렇게 계속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오해를 한다, 뭐 이런 대사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근데 사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원하다고 우리가 하면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속 바뀌는 무언가라는 사실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게 사실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정확한 질문이 그 텍스트가 뭐였죠? 정확한 질문이 네. 그 파반느의 주제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음. 것과 이 곡에서 파반느가 어떻게 조금 같이 융합돼서 보여지는지입니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 처음 그 이 무대가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이게 네. 원작 소설도 이렇게 백화점을 무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게 무대가 백화점인 것도 그 곡이 파반느가 제목인 것도 약간 템포 면에서 그렇게 감독이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되게 빠르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착 맞춰서 가는데 이 파반느는 되게 호흡이 느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느린 호흡과 그 연출도 다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대입해갖고 그 캐릭터들도 되게 뭔가 반응이 느리다든지 그 세상의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청춘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연출을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뒷부분의 템포가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아무래도 그 처음에는 뭐 다른 영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조제 그 뭐였지 조제와 호랑이 같은 쪽으로 가다가 뭐 그 일본 영화 중에 그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뭐 영화가 있거든. 너의 췌장을 네, 뭐 그쪽으로 가다가 오톤먼트로 가다가 무슨 뭐 이상한 진행이 좀 이상해서 보다가 아니 뭐야 이게 엔딩이 아 이게 속도가 약간 뒤에 좀 갑자기 격정적으로 엔딩이 좀 그, 진짜 좀 그런 이런 흔히 말하는 막 악꿈 하는 엔딩을 좀 싫어하긴 한데 사실 그런 엔딩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네, 그런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다른 느낌이었어 갖고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막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뭐 비처럼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뒤에 가니까 뭔가 그냥 그 미정의 성장 일기가 된 느낌. 예. 그래서 저는 이거의 주제가 정확히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사가 이제 걔 누구지? 경록이가 막 서로의 영혼의 빛을 밝혀주는 거야 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관통하는 대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실 연출도 그 빛에 관한 연출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 그쪽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네 결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또 혹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소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맞아요. 저도 소설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로 그 이북을 열심히 보는 편인데 사실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는 소설이 계속 상위 랭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또 홍제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 랭크에 돼 있고 넷플릭스에서 영화화가 됐다 막 이런 멘트가 막 있으면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거지. 그런가요? 뭔지 알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그런데 이거 좀 대중적인가? 라는 대중음악을 사랑하지만 대중음악적인 게 너무 느껴지면 약간 피하게 되는 묘한 그 아티스트병 같은 게 도져가지고 음악적 허영심의 그 자체시네. 그쵸. 이게 좀 내려놔야 되는데 어렵네요. 여튼 그래서 좀
안 보고 있었는데 이 퍼반느라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인물들이 작가가 되게 사랑을 담아서 인물들을 만든 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 내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인물들이 설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되게 치밀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물들이 다채롭고 좀 색깔이 다양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인물한테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T와 F의 차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T들은 사실 그 제가 모르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인물처럼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감정을 이입한다기보다 내가 그런 상황일 때에 좀 더 감정을 이입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나 어떤 인물이나 성별이어도 혹은 인간이 아닌 어떤 생명체여도 되게 감정이입이 한번 되고 나면 그 인물이 마치 제가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빠져들어서 보는 편인데 파반느라는 작품은 경록과 미령과 요한 이 세 인물 모두가 되게 그들만의 사정과 아직 말하지 않았던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미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인물들이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대가 굉장히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일단 일단 T라서 다 그렇지는 않고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갖고 네. 일단 뭐 그 공감을 해요. 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냥 듣고서 막 뭐 듣거나 보고 막 저기서 아 그럴 수 있지. 아 맞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하고 수 마는 거. 있지. 네,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네. 제가 뭐 거의 유행어 마냥 맨날 쓰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그 T도 영화 보면서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은 그거였어요. 네, 약간 뭔지는 알아요. 그 인물에 깊게 빠져들지 않으면 음. 어려운 영화 같았거든요. 이게 되게 맞아. 지루하고 템포도 느리고 음. 좀 디테일하게 그 인물의 감정에 막 시선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약간은 템포가 이상하고 좀 극적인 표현들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납득이 안 가는 파트가 네. 어디였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뭔가 일단 엔딩만큼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없긴 한데 네. 네, 너무 까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영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그- 어디가 잘 만들었죠? 일단 그 연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뭐에 대한 연출이라든지 빛에 관한 연출 뭐 그런 미장센은 되게 아름답고 예술적인 파트가 많았어요. 맞아. 근데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각본 측면에서 이거 각본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 전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몰입을 못해서 납득이 안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임백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소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소설이 책 표지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랑 이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이제 작가가 둘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왜인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라벨이 쓴 원곡이 그렇게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다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이 두 작품을 보고 듣고 어떤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그냥 이렇게 짓게 된 건지 제가 모르는 또 소설 안에 또 다른 장치가 있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품의 주제가 되는 라벨의 이 주거왕녀를 위한 파반느 자체는
그 당시에 좀 특히 프랑스에서 작곡가들이 옛날에 쓰던 몇백 년 전에 쓰던 약간 그런 양식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일환 중에 좀 하나이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 이거를 딱히 이렇게 내포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임백님 전 좀 네. 감동인데요. 네? 아니 저 지난번에 사실 그 몸이 안 좋으셔서 참여를 못할 아, 뻔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네. 강력한 요청으로 네. 이거는 임백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아, 그래요? 저희의 의견으로 녹음이 미뤄졌는데 이거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유. 진짜요. 그 임백님이 저한테 제가 막 많이 그 막 안에서 막 클래식 얘기를 많이 할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러셨거든요. 아니 근데 전 진짜 왜냐하면 라벨이 이걸 지을 때 뭐 스토리를 생각하고 지은 게 아닌 거를 알아서 얘기를 할 게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얘기죠. 그래요? 그런 스토리가 없었다는 것도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그건 저는 아예 모르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구나. 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지금 제 생각인데 그 이게 원곡이 그 라벨이 그 진짜 그 왕녀가 그거를 쳤다는 게 아니라 그 스페인 거기서 어린 왕녀가 췄을 법한 음. 그런 춤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서 만든 건데 그게 약간 그런 환상에 대한 오마주로 쓰지 않았을까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뭐 미정 같은 캐릭터도 사실 세상에서 뭐 원래 가장 못생긴 캐릭터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스탠다드함에서 벗어난 인물이니까 그런 그 경록이 그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시선이 되게 다양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임백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책 표지에 나오는 그림이 사실 그 영화에서 그 미술관념 음악회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봇대에 계속 그게 붙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그 책 표지에 있던 그림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여기 그림 안에 보면은 이 사람들 시선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데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막 시선이 다 다르게 방향이 다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또 이제 계속 튀어나오는 그 사랑은 오해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내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지금 계속 미정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추녀라고 약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죠. 쓰였던 어떤 영화적인 단어로서 봤을 때 추녀의 역할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 너무 좋아하는 생각이 영화예요. 갑자기 그거. 났어요. 왜냐 났냐면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의 행복한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영화는 되게 예쁜 어떤 여성이 사실 추녀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삶을 끝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결국엔 이렇게 되고 사실 사랑에 대해서 배신도 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는구나. 누구에게도 좀 이렇게 사랑받고 싶었던 인물이 결국에는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파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서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돌을 맞고 죽는단 말이죠. 인물이. 근데 파반느에서는 본인은 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쨌든 본인이 빛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사랑을 통해서 또한 추녀가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결론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는 이 파반드란 영화가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의 조금 다른 버전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근데 그 이유는 미정이가 마츠코랑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츠코는 마츠코랑은 많이 다르죠. 자신의 애정 결핍을 막 숨기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걸 숨겨야 유리하다는 거를 좀 깨달을 때가 되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숨기지 않고 계속 누군가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그런데 미정이는 너한테 매달리는 내가 싫다고 이제 헤어질 줄도 알고 그리고 요한이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데 이 식당에서 이제 요한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덕수덕 하니까 용기 있게 막 박차고 나갈 줄도 알고 좀 다른 인물이 좀 다른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뭔가 그런 작가가 혹시 영향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자의식 과잉인가요? 그렇게 그리고 따지면은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잃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게 더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좀 더 부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미정과 경록의 어떤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정말로 오히려 순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초반에. 맞아요. 그러다가 그 좀 실수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에서 사랑 고백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어떻게 완전 대박이야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사람들도 사실은 좀 더 이런 솔직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선한 마음들과 사랑이 사실 전파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전파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속물적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도 결국에는 인간이고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좀 다른 얘기로 그 다른 관점에서 그 켄터키 호프라는 장소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켄터키 호프 사장님이 우선 약간 좀 관찰자 시점에서 이들의 사랑이나 뭔가 청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뭔가 그 이 켄터키 호프라는 이 매장의 그 호프가 사실 호프 희망과 약간 동의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술 먹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호프의 뜻을 봤을 때 호프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을 기대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시랑 또 다른 계열의 호프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영어과로서 정확해요. 더 맞나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위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망, 즉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데 이 호프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을 기대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여기 안에서의 그 켄터키 호프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나 뭔가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 청춘들이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사실 네. 여기에 주인공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장님이 되게 저는 좀 신처럼 약간 여기 안에서 NPC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되게 사람들이 좀 잘 되길 뭔가 그래도 뭔가 이 공간 엄청 특이하지 않나요? 다들 어떠셨어요? 이 장소?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호프집에 대한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다 그 호프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호프도 딱 처음에 영화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그 호프집 안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게 모여드는 게 조금 그 상처 많고 외로운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들면서 그 본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희망을 채워가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호프집 앞에 인디언 조형물 있잖아요. 그 인디언 조형물도 사실 잘 안 보였는데 그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인디언 조형물도 보이면서 그 미정이 그 친구들에게 그 경록이랑 요한이랑 했던 그 인디언 이야기 인디언은 뭐 자신이 걸어온 길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뒤처진 친구들을 기다려준다. 이게 되게 그 인디언 조형물과 같이 이게 어우러져서 보이면서 그 장소가 되게 의미 있는 장소로 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디언과 그 호프라는 단어와 연결시켜가지고 거기가 뭔가 마법의 공간 마냥 그런 되게 희망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인디언 얘기가 2번이나 나온 거를 봤을 때 좀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속도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서로 주인공들이. 근데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약간 아니면 자신이 낙오된 것 같을 때 자신을 약간 돌아본다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마법의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뭐 물론 그 지하에 그 막 물건 나르던 그쪽도 되게 어둡고 막혀 있지만 사실상 되게 뭐라 그래 백화점은 되게 밝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호프집은 되게 어둡고 막 막혀 있는데 서사상으로 가장 열려 있는 파트라서 그런 이제 역설적으로 보이게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일부러 어둡고 뭐 막 막혀 있는 느낌을 주지만 그들이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외부의 날카로운 시선들에서의 격리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 주인도 사실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신처럼 무슨 그냥 옆에서 맞아요. 신보단 약간 그냥 관찰자? 네, 뭔가 관찰자. 그 제삼자? 저런 느낌이에요. 그 성당에서 이제 참회를 듣는 뭔가 그런 것처럼 그냥 고위성사. 듣기만 하는 바라봐주는. 네, 바라보는 그런 느낌. 음. 그것도 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까 우리가 환상 이런 이야기를 아까 재롱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요 호프라는 공간이 저는 뭐 단어 의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주요 인물인 세 인물들이 모이는 아지트와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 요한의 생일 파티도 해줬고 그래서 저는 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있었던 그런 순간들과 어떤 같이 있었던 일들은 사실 환상이 아니고 존재했던 것이야 라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공간이지 않나 싶어요.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과 우리가 사실 되게 백마탄 왕자처럼 정말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본인을 좋아한다고 하는 건 조금 환상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어떠한 시점들과 그런 일들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었어 라는 걸 좀 두고두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 결국엔 기억이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빛이 된 거니까 또 호프랑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서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그 아까 재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안에서 되게 색감이나 빛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구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저는 색감적으로 봤을 때 그 노랑과 흰색과 파랑이 조금 세 개의 색깔로 영화를 좀 보게 됐는데 노랑과 관련돼서는 뭔가 경록이 처음에 그 영화 오프닝 보면 되게 그 경록의 그 삶이 간략하게 보여지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그런 과정에서 되게 경록의 집이 엄청 노란색이거든요. 보시면 되게 불도 안 켜고 그냥 전구와 되게 좀 노랑노랑한 곳에서 사는 친구인데 그런 와중에 미정을 만나서 조금 흰색 그런 빛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이 딱 보였던 장면 중에 딱 그 파반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딱 그 미정이가 경록이의 도움을 받아서 딱 그 쇼핑백을 엄청 많이 들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딱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빛이 엄청 하얗게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 파반느 음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이 서로한테 이 순간이 조금 빛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둘이 사랑을 조금 서로한테 조금 빠지는 그 순간이었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 생각과 그 서로 그때 그 이후에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저는 경록입니다. 미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소개할 때 문득 하늘을 보여줘요. 그 구름이 딱 지나가고 맞아, 맞아. 가운데 해가 있는데 되게 이때 조금 그 아까 나왔던 계급이랑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들이 계속 일하고 있던 장소는 되게 밑에 지하였는데 딱 이들이 서로 자기소개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되게 하늘과 조금 이 빛이 조금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음악과 색감이 되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시퀀스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늘 장면이 떠오르긴 해요. 그때 소개하는데 하늘 장면이 비춰지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어서 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 앞에 켄터키 호프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마지막 약속을 하고 그 미정이 기다리는 장면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켄터키 호프라는 곳 앞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기다림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경록이가 마지막에 약속할 때 나오지 않으면은 나 눈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그 말하는 것 중에. 근데 이제 미정이 그 앞에 켄터키 호프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미 눈사람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사람은 이미 같이 옆에 있고 눈사람은 서서히 녹아가면서 이제 장면이 이게 바뀌는데 그 장면이 되게 여운이 길더라고요. 이미 그 눈사람이라는 장치로 그 경록의 이후에 직접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경록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딱 그 눈사람을 보면서 좀 슬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켄터키 호프라는 그 장소가 또 기다림이라는 하나의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장소이지 않았나? 아까랑 연결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네, 저는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저는 그 처음에 미정이랑 경록이가 지구 음악료를 위한 파반느 들을 때 미정이가 피아노로 치는 흉내를 내잖아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되게 쟤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피아노 눈 감고 피아노 치는 흉내 내는 게. 근데 저는 그게 간혹 클래식 공연장에서 그 꼬마 관객들 보면, 어린이 관객들 보면
지휘하는 흉내 내거나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 네, 그게 좀 눈치를 보지 않고 순수하게 음악을 자기가 뭔가 고양된 약간 상태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저는 그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 뒤에서 어두운 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 경록이가 그거를 보고 이상하다거나 오글거린다거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따스하게 옆에서 이제 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참 네, 저는 정말 처음에 약간 뜨악했거든요. 그 장면 봤을 때. 근데 그러고 이 노래가 원래 좀 들었을 때는 고풍스러운 느낌이라든가 우아한 느낌이 딱 드는 노래인데 약간 설렐 수 있구나 이 노래를 설레게 들은 게 그게 처음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편지를 읽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경록이 미정이 떠나고 나서 그 존댓말로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반말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나고 나서 어둠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빛이라는 단어도 마지막에 사실 당신을 통해서 그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당신에게 받은 빛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이 있어서 사실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서 빛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감정들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의 생각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양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사실 빛과 어둠 이런 것 같기도 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룡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볼 때는 물론 마지막 파트였고요. 그 이제 환상의 그 장면이죠. 그 소설 속의 장면, 뭐 그 마지막에 오로라를 보러 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긴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라베스크가 나오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아라베스크가 나오면서 이제 그 막 버스 타러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런데도 되게 그 빛이 얼굴에 막 팍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뭐야 이거 그 되게 고양된 느낌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에서 되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조금 한 50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되게 파반네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뭔가 이 사랑, 뭐 빛, 청춘 이런 텍스트들이 어떻게 모여서 딱 저는 사실 호흡이 느리긴 한데 연출적으로 뭔가 확 바뀌는 부분에서 웃음이 나왔던 장면들도 있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할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이고요. 네, 지금까지 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